그 동네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언제나 그녀였다. 그녀의 나이는 40, 이름은 민정이다. 누구는 아주머니라고 불렀고 누구는 언니라고 불렀다. 명절이면 김치와 전을 이웃집 문고리마다 걸어두고 톡거 어르신이 넘어졌다는 연락을 들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 팔을 부축하던 사람. 여름이면 마당에 커다란 고무대야에 얼음을 채워 아이들에게 얼음 물 수박을 잘라 나눠주던 사람. 동네 경로당 천장에 비가 샌다는 얘기가 나오면 다음 날에는 이미 사다리가 서 있고 손에 망치와 실란트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던 사람. 사람들은 농담처럼 말했다. 저런 사람이 천사가 아니면 누가 천사냐고. 그녀는 늘 웃었다. 한쪽으로 머리를 넘기고 환하게 보조개를 드러내며 별일 아니에요 하듯 손사래를 쳤다. 한날은 동네 주민들이 경로당에 모여 민정이 챙겨온 간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다. 대화가 무르익어갈 때쯤 한 어르신께서 민정에게 질문을 하였다. 민정 씨는 남편 직장도 든든하고 결혼한 지도 꽤 됐는데 아이 가질 생각은 없어? 어르신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그녀는 같은 얼굴로 웃었다. 에이 나중에요. 아직 생각이 없어서요. 그러고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어르신 무릎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처방받은 약이 맞으세요? 질문은 그렇게 흐지부지 되었고 그녀의 웃음은 언제나 다음 도움과 다음 선행으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그 미소를 해석하려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집 마당을 덮은 담쟁이 덩굴의 푸르름을 칭찬했고 겨울에 눈이 오면 그녀가 가장 먼저 빗자루를 들고 나와 골목에 눈을 쓸어내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단톡방에 올렸다. 참 좋은 사람이라는 문장 아래에는 늘 빨간 하트가 붙었다.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되었다. 마주 보며 사는 박씨 할머니가 그날 고구마를 삶았다. 군내가 돌기 직전에 달큰한 냄새가 좁은 골목을 채웠고 할머니는 뜸을 들이다가 도저히 혼자 다 먹지 못하겠다 싶어 대야를 수건으로 감싸들었다. 은혜는 갚아야 산다며 저번에 저 민정씨가 연탄 나눌 때 도와줬잖아. 오늘은 내가 고구마를 나눠야지. 할머니는 낡은 슬리퍼를 끌고 그녀의 집 대문을 밀었다. 대문은 잠기지 않았다. 종종 이웃이 드나들 수 있게 그냥 두곤 했다. 할머니는 마당으로 들어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고 집에 계슈. 나 고구마 삶았는데 나눠 먹으려고. 그녀의 목소리가 안쪽 부엌에서 대답했다. 아이고 어르신 왜 또 이런 걸.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현관을 올라가 슬리퍼를 벗고 방으로 들어서려다 부엌 옆 좁은 폭도 끝에 있는 문틈에서 무언가 눈동자 같은 것을 보았다.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움직임.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다. 방금 뭐가 스쳤나. 문틈 사이에 누군가 서 있는 듯한 느낌. 할머니는 몸을 돌려 다시 보려 했다. 그때 이미 그 그림자는 사라졌다. 그녀가 부엌 문을 열고 나왔다. 어머 어르신 손이 데이시겠다. 얼른 여기에 두세요. 할머니는 손을 떼며 쑥스러워했다. 근데 내가 방금 거기 뭐가 스친 거를 본 거 같은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아 우리 고양이요. 요즘 벌레를 자꾸 쫓아다녀서요. 고양이는 사실 동네 사람 누구도 본 적이 없었지만 할머니는 더 캐묻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고구마를 접시에 덜어내는 동안 부엌의 시계는 짧게 째깍거렸고 좁은 폭도는 원래부터 비어 있었던 듯 조용했다. 할머니는 돌아가면서도 몇 번 뒤를 돌아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소문이 아주 작게 물결에 처음 흔들림처럼 퍼졌다. 할머니의 며느리가 낮에 잠깐 들렀다가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아이 울음 같기도 하고 라디오의 잡음 같기도 하고 문틈으로 바람이 빠져나가듯 울렁이는 소리. 며느리는 말끝을 흐렸다. 그 말은 어쩐지 가벼운 장난으로 소비되지 않았다. 이유는 아마 그녀의 집이 너무 모범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흠 하나 없는 집은 오히려 사람들의 귀를 예민하게 만든다. 의심은 칭찬을 먹고 자라기도 한다. 지나가던 누군가는 그녀의 창문이 늘 안쪽에서 단단히 닫혀있는 걸 떠올렸다. 여름에도 커튼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 저녁이면 현관 불빛만 켜지고 마당엔 사람 그림자가 없는 밤. 골목의 풍문은 대체로 하루면 잊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누군가가 묻고 또 누군가가 웃으며 넘기는 사이
박씨 할머니는 폭염 속에서 다시 고구마를 삶으려다 말고 자신이 본 그 검은 공 같은 눈동자가 자꾸 생각나는 걸 참지 못했다. 할머니는 다시 그녀의 집으로 갔다. 이번에도 대문은 잠기지 않았다. 이번에는 조심스러웠다. 현관에 발을 올리지도 않고 마당에 그림자에 몸을 숨긴 채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다. 물 끓는 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아주 낮은 억눌린 공기 같은 숨소리. 그 순간 안쪽 복도의 문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대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그녀가 서 있었다. 어르신, 왜 그래요?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지셨어요? 그녀의 미소는 예의 그 미소였다. 걱정이 머금어진 상대방을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미소. 할머니는 얼버무렸다. 그냥 지나가다가. 그녀는 슬쩍 할머니 팔을 잡았다. 팔의 힘이 상냥함과는 다른 종류의 단단함으로 느껴졌다. 더워요, 어르신. 무리하시면 안 돼요. 시원한 물 드릴게요. 그녀는 할머니를 안으로 부르며 현관을 닫았다. 부엌으로 들어가는 동안 폭도 끝의 문은 이미 고요하게 숨을 죽인 채였다. 할머니는 자신이 혼자 상상력이 과했다는 결론에 스스로를 묶어두었다. 동네 사람 중 한 명이 의심을 업으로 삼고 살아온 이가 있었다. 곧잘 주민자치회에서 총무를 맡았고 민원 넣는 방법을 빠삭하게 알고 있었으며 누가 봐도 필요 이상의 꼼꼼함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그날 저녁 경로당 마당의 모기향 연기를 보며 할머니의 말을 들었다. 아이 울음 같기도 했다는 그 문장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말을 아끼는 표정으로 연신 끄덕이더니 담배를 끄며 말했다. 내가 한번 볼게요. 그는 다음날 새벽 골목길의 쓰레기차보다 1시간 먼저 나왔다. 창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현관은 아침 햇살을 막아서는 그늘이 되었으며 마당은 너무 깨끗했다. 깨끗하다는 말은 때로 무언가를 감춘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는 전에도 그런 경우를 보았다. 지나치게 광이 나는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처럼 마음이 미끄러졌다. 그는 낮에도 2번, 밤에도 한 번 더 왔다. 셋째 날 밤, 그는 아주 미세한 진동을 들었다. 그것은 소리라기보다 공기의 흐름에 돋아나는 닭살 같은 것이었다. 억눌린 울음은 울음의 형태를 잃고 억지로 참는 듯한 기침소리, 벽과 문을 여러 번 부딪히는 순간 그는 현관 쪽이 아니라 집 옆으로 돌아 담벼락을 타고 난 좁은 틈새를 더듬었다. 손끝에 닿은 것은 페인트가 여러 겹 덧칠된 나무였다. 굳게 닫힌 창문틀. 그는 휴대폰을 들어 플래시를 비췄다. 그 순간 커튼 틈 사이로 아주 하얀 무언가가 스치듯 내려앉았다가 사라졌다. 나방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손등일 수도 있었다. 그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사람은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질 때 비로소 움직인다. 다음날 그는 동네 이장과 함께 찾아갔다. 명부는 정해져 있었다. 경로당 보수 공사 비용 결산 서류에 그녀의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려 한다는 핑계였다. 그녀는 둘을 반갑게 드렸다. 상 위에는 늘 그렇듯 차와 과자가 올라왔다. 그녀의 표정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하지만 의심에는 냄새가 있다. 창문을 뚫고 나오는 곰팡이 냄새, 오래 방치된 천의 눅눅한 냄새, 햇볕을 못 본 옷가지의 퀴퀴한 냄새. 그녀의 집에는 그 냄새가 아주 엷게 깔려 있었다. 그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다가 일부러 물을 엎지르는 신용을 했다. 죄송합니다 하며 부엌으로 가 종이를 말리겠다고 했다. 그녀는 같이 따라왔다. 그 사이 이장은 폭도 쪽으로 눈을 돌렸다. 폭도 끝의 문 손잡이는 바깥에서 잠가두기 좋은 구조였다. 낡아 보였지만 달아있었다. 이장은 무심한 얼굴로 머리를 긁적였다. 아, 화장실이. 그녀가 돌아보았다. 아, 안쪽이에요. 그때였다. 폭도 끝문 안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아니면 하품을 억지로 삼키다가 낸 소리. 그녀가 아주 매끄럽게 웃었다. 집 수리가 덜 돼서 바람이 통통 울려요. 죄송해요, 시끄럽죠. 이장은 그 미소가 잘 만든 마스크 같다고 생각했다. 사람의 입꼬리는 웃어도 눈동자는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다. 그 눈동자는 따라오지 않았다. 그날 밤 동네 총무는 관할 지구대에 전화를 걸었다. 아이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이웃의 선행을 칭송하던 다수와 어르신들의 애매한 진술과 자신의 확신 사이에서 그는 오래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말했다. 혹시요, 아이를 감춘 것 같아요. 경찰차는 사이렌 없이 골목에 들어왔다.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나왔다. 경찰을 본 그녀가 아주 잠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짧게 상기되는 표정을 지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들어오시라며 무슨 일인지 물었다. 음성은 평소보다 반톤 낮았다. 평온한 사람은 의심을 낮게 깔아 가라앉히는 법을 배운다. 경찰은 간단히 주민 신고가 있었다며 확인만 하겠다 했다. 그녀는 괜찮다고 했고 세 사람은 집 안을 둘러봤다. 거실, 부엌, 작은 방 하나.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곳 없도록 치워져 있었다. 그리고 폭도 끝의 문. 경찰은 그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물론이죠. 그녀는 포켓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다.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는 언제나 비슷하다. 딸까? 문이 열렸다. 빈 방이었다. 누렇게 바랜 벽지 접힌 요 구석에 헌 옷까지. 그녀는 미소 지었다.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죠. 경찰은 방 안으로 들어가 한 바퀴를 돌았다. 창문은 못질되어 있었다. 내부에서 열 수 없도록. 경찰의 시선이 창틀 아래에 멈췄다. 아주 가늘게 손톱으로 긁은 것 같은 자국들이 촘촘했다. 그는 그것을 보았으나 입을 열지 않았다. 근거는 언제나 부족했고 억측은 언제나 넘쳤다. 신고는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다. 돌아 나오는 발걸음 사이 그녀의 눈동자는 짧게 복도 끝을 스쳤다. 그 눈빛에 지나간 것은 조바심 혹은 계산 혹은 둘 다였다. 경찰이 돌아간 뒤 그녀는 긴 한숨을 쉬었다. 부엌등을 끄고 폭도 끝의 빈 방에 다시 자물쇠를 채웠다. 그리고 폭도 반대편 옷장으로 막아둔 좁은 문을 열었다. 그 문 뒤에는 아주 작은 공간이 있었다. 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벽과 벽 사이의 틈 같은 곳. 그 안에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아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나이의 사람이었다. 자라버린 손과 늘어난 뼈와 빛을 잃은 피부. 그녀는 아이에게 물컵을 건넸다. 괜찮아, 다 갔어. 아이는 컵을 받으며 눈을 들지 않았다. 목젖이 한번 크게 움직였다. 물은 아이의 입가를 살짝 흘렀다. 그녀는 손등으로 물방울을 닦아주었다. 다 괜찮아. 엄마만 믿어.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쓴다. 그녀는 그 녹을 사랑이라 부르며 닦아내고 싶어 했다. 그러나 닦여 나오는 것은 늘 녹이 아니라 상처의 푸스럭이었다. 왜 그녀는 그 아이를 가두었을까? 동네 사람들은 나중에야 조금씩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래전 임신을 했었다. 3번의 유산 끝에 가진 아이였다. 그 임신은 사람들 말로 순조롭지 못했다. 병원에서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고 그녀는 한동안 병원 침대 사이를 떠다니듯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이를 잃을 뻔했다. 피가 멈추지 않았고 의식이 흐려졌으며 그 밤에 겨우 아이와 자신을 지켜냈다고 그녀는 믿었다. 의사는 몸을 더욱더 조심하라고 했다. 의사의 말은 조언이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명령처럼 박혔다. 유산을 경험한 사람은 의사의 말에 사람을 비이성적으로 만든다. 이름의 그림자는 종종 과잉보호라는 이름으로 다시 온다. 그녀는 그날 이후 세상을 위험으로 구성했다. 낯선 바람, 사람들의 기침, 아이들 손에 묻은 흙. 모든 것이 위협처럼 보였다. 아이가 아기를 지나 중학생 나이가 됐을 즈음에도 그녀의 세계관은 단단했다. 아이가 밖을 나가려고 하면 민정은 사랑이라는 핑계로 아이를 방에 가두고 학대를 일삼았다. 밖은 위험투성이야. 밖에 나가면 죽는 거야. 사랑이라는 이름의 문은 어느 순간 쇠사슬이 된다. 그녀는 그 쇠사슬을 매만지며 자물쇠를 달았다. 그러나 그 동네의 의심쟁이와 고구마를 삶아 나누던 할머니와 창틀에 긁힌 자국을 보던 젊은 경찰의 마음속 어둑한 덩어리는 어쩐지 날이 갈수록 무게를 키웠다. 다시 주민신고가 들어갔다. 이번에는 아동학대 의심으로. 지자체 공무원도 함께 왔다. 문을 열어주시죠. 고요한 골목에 정중한 음성이 울렸다. 그녀는 이번에도 웃었다. 물론이죠.
다만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현관 안쪽에서 손에 익은 동작으로 방 하나의 자물쇠를 열고 또 하나는 더 단단히 잠갔다. 그 사이 좁은 칸에 아이는 벽에 등을 붙이고 숨을 얕게 쉬었다. 발소리, 열쇠 도는 소리, 낮게 서로를 부르는 이름들, 답을 유도하는 목소리. 이 모든 것이 한 덩어리의 공기로 몰려와 가슴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제는 형식이 아니었다. 방을 하나씩 확인했다. 창틀 아래의 자국들은 이번에도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공무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이 방은 왜 못질이 되어 있죠? 그녀는 대답했다. 예전에 도둑이 들어서요. 이 집이 조금 낡아서요. 그래서 바람이 통하면 소리가 나요. 그녀의 말은 준비된 대사처럼 매끈했다. 하지만 벽은 사람보다 솔직하다. 벽지는 둔탁한 울림으로 안쪽에 숨을 품고 있었고 그 둔탁함은 오래 숨어있던 생명의 떨림처럼 미세하게 진동했다. 경찰은 폭도의 벽을 손등으로 두드려 보았다. 그리고 옷장을 옮겼다. 땀 냄새가 났고 나무가 바닥을 긁었다. 그 뒤에 있던 좁은 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눈동자가 그 문에서 딱 한순간 도망쳤다. 잡을 수 없는 시선의 꼬리. 공무원이 물었다. 이 문은 뭐죠? 그녀는 답했다. 창고요. 열쇠를 가져올게요. 그녀는 부엌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가 닫고 다시 열었다. 손이 떨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 사이 누군가 복도에서 말했다. 여기 안쪽에서 바람 부는 소리가 나요. 공무원이 말했다. 저희가 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섰을 때 이미 경찰의 손이 문 손잡이에 걸려 있었다. 문은 처음에는 굳게 버티더니 세 번째 흔들림에 툭 하고 열렸다. 문이 열리자 공기가 한번 뒤집혔다. 비집고 나온 냄새, 오래된 축축함, 살결에 햇빛이 머무르지 못한 시간이 한꺼번에 훅 밀려나왔다. 그 안에 아이가 있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듯 올리고 눈이 너무 오랜 어둠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의 표정으로 세상을 보았다. 아이의 눈은 크게 뜨였고 동시에 아주 조심스럽게 반쯤 감겨 있었다. 빛에 아픈 사람이 빛을 쳐다보는 방식.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공무원이 손을 내밀었다. 아이는 몸을 움찔했다. 그녀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손 대지 마세요. 그 아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갈라졌다. 모든 상냥함의 껍질이 한 줄 벗겨지는 소리. 그 아이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병원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폐가 약하고 면역이 약하고 세상은 더럽고 사람들은. 그녀의 문장은 끝나지 않았다. 경찰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붙들었다. 그 손의 힘은 규정에 따른 적정한 힘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배신으로 느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가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첫 문장은 삶의 선언처럼 어색했다. 나가고 싶어요. 아이의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고 음절은 마른 나뭇잎처럼 바스라졌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공무원은 떨리는 목으로 말했다. 여기 이불을 덮어주세요. 천천히 밖으로. 그 후의 이야기들은 기록이 아니라 해석으로 남았다. 동네 사람들은 가슴을 움켜쥐었고 그동안의 선행을 곱씹었다. 그녀가 연탄을 날라주던 팔, 가로등 아래에서 카드키를 주워 주인에게 찾아주던 손, 경로당 천장에 실란트를 바르던 손. 그 손이 아이의 방에 못을 박고 문에 자물쇠를 달고 창문을 못질했을 때의 감정을 사람들은 이해하려 애썼다. 그것은 미움과 동정이 뒤섞인 고통스러운 상상놀이였다. 누구는 그녀를 괴물이라 불렀고 누구는 병든 사랑이라고 중얼거렸다. 박씨 할머니는 한동안 밤을 설쳤다. 고구마를 삶아 들고 가던 자신의 발걸음이 그날 어쩌다 더디었는지, 그날 자신이 문틈에서 본 것이 정말 눈동자였는지, 혹시 그때 더 크게 소리라도 질렀다면 무엇이 달라졌을지. 할머니는 손등에 남은 그녀의 손의 힘을 기억했다. 지나치게 단단하고 지나치게 따뜻한 손. 그 손의 온도가 마음에서 잘 식지 않았다. 아이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빛을 처음으로 오래 마주보는 눈에게는 눈물이 먼저 났다. 공무원은 근처 보호시설과 연결했고 의료진이 왔다. 의사들은 조심스레 말했다. 영양 상태가 나쁘고 비타민 결핍과 근위축이 보인다고. 하지만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더디지만 가능한 길이라고.
아이의 손가락은 병원 침대 위에서 천천히 펴졌다 쥐어졌다를 반복했다. 손바닥에 남은 손톱 자국은 오래 벽을 긁은 흔적처럼 보였다. 간호사가 손톱을 다듬어 주었다. 부드러운 줄질의 손끝이 조금씩 인간의 모양을 되찾았다. 아이는 그때 처음으로 창밖을 오래 보았다. 창틀을 넘어 자작나무 이파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그 소리는 감옥의 반대말처럼 들렸다. 그녀는 구치소로 갔다. 처음 며칠은 침묵이었다. 변호사가 물을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는 내. 그녀는 내라는 단어 뒤에 아무것도 붙이지 못했다. 소유와 보호, 책임과 통제, 사랑과 감금 사이에 선 사람의 혀는 늘 꼬인다. 몇 주가 지나서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 아이를 잃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막았어요. 변호사는 침을 삼켰다. 그 말은 이해의 언어였지만 정당화의 문장은 아니었다. 법은 고의와 행위를 조각낸다. 그녀의 손이 한 일은 너무 명확했다. 그러나 동네의 기억은 명확하지 않았다. 기억은 늘 복잡하다. 연탄을 나르는 어깨와 자물쇠를 잠그는 손이 같은 사람에게 달려있을 때 사람들은 마음을 쉽게 정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골목의 사람들은 오래 침묵했다. 침묵은 죄책감과 연민과 분노의 기후였다. 어느 비오는 오후 경로당 처마 밑에서 박씨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인간사란 게 참 모를 일이여.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는 말은 때로 최선의 판단이었다. 그녀의 재판은 열렸다. 검사는 창틀에 긁힌 자국을 사진으로 내밀었다. 의사는 아이의 몸에 남은 영양 결핍과 근위축의 소견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그녀의 과잉 보호 성향과 과거 의료 기록을 들이밀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다. 법은 마지막까지 감정을 되도록 배제하려 애쓴다. 감금과 상해, 정당화되지 않는 보호. 그녀는 유죄였다. 그 순간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방청석에는 아무도 울지 않았다. 박씨 할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손가락으로 무릎 담요에 올을 세고 있었다. 아이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아이는 그 시간 병원 창문에 얼굴을 대고 바람의 방향을 기억하고 있었다. 세상은 더럽지 않았다. 더러운 것은 세상을 막아버린 마음의 그늘이었다. 그늘에 오래 있던 사람만이 빛이 얼마나 무섭고 또 따뜻한지를 동시에 안다.